이른 새벽 5시 충남 계룡대 특수부대 훈련장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가득했다. 새롭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여군 소대장 이한슬 소위가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키 165cm의 단단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28살의 젊은 장교였다. 한슬은 남자들로 가득한 부대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인정받아온 군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 참모총장 김태호 대장이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고 싶다는 강한 신념 때문이었다. 쌈소대 500m 고지, 점령 5분 안에 완료한다. 한슬의 우렁찬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그들 중 몇몇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저 여자 또 시작이네. 무슨 저런 빡빡한 훈련을 시키냐. 참모총장 따님이라더니 무서운 게 없나 보네. 한슬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렸지만 그녀는 모른 척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그녀가 특수부대에서 겪어온 일들은 상상 이상이었다. 차별과 편견은 물론 때로는 노골적인 무시와 따돌림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맞섰고 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자신을 더 혹독하게 단련시켰다. 훈련이 끝난 후 한슬은 대대장실에서 열린 소대장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회의실의 유일한 여성이었기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이 그녀가 늘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대대장 박상현 중령이 다음 주에 있을 실전 폭파 훈련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실제 폭약을 사용한다. 각별히 주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라. 박 중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슬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대대장님, 폭약 설치 구역과 대피 구역 사이의 안전거리가 규정보다 부족합니다. 최소 50m는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녀의 발언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민준 대위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소위 겁이라도 났나? 여자가 이런 위험한 훈련에 끼어들 필요 있어. 한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 대위님, 안전수칙은 성별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원칙 현장에서는 경험이 더 중요해. 자네가 폭약을 다뤄본 게 몇 번이나 되는데 최 대위의 조롱에 한슬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확히 146번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모든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한슬의 실력은 부대 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민주는 끝까지 불만을 드러냈다. 대대장님, 너무 과도한 안전 조치는 훈련의 현실성을 떨어뜨립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한슬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박했다. 실전에서 여유가 없다고요? 훈련에서 사고가 나면 실전도 없습니다. 기본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병사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최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야, 이한슬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나이도 계급도 다 내가 위인데. 한슬은 한숨을 쉬며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상현 대대장은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슬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 훈련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에게는 부하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폭약 설치도 대피 경로 응급 의료팀 배치 등 모든 것을 재차 확인했다. 다음 날 드디어 폭파 훈련이 시작되었다. 한슬은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최민주는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며 그녀를 비웃었다. 이 소위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러다 해가 질 때까지 훈련하겠네. 한슬은 그의 도발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첫 번째 폭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두 번째 폭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 번째 폭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민준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폭약 설치 지점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최 대위님, 위험합니다. 규정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한슬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괜찮아, 괜찮아. 최민주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 정도는 문제없어. 바로 그때 예상보다 빠른 폭발이 일어났다. 최민주는 당황해서 한슬을 밀쳤고 한슬은 균형을 잃고 폭발 지점 쪽으로 넘어졌다. 그녀가 넘어지는 순간 두 번째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한슬의 얼굴과 목 부분에 파편들이 박히며 피가 쏟아졌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고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다. 의무병, 즉시 의무병을 불러.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에는 이른 새벽부터 긴급 상황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김태호 참모총장은 오늘도 각종 현안들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다. 58살의 나이에도 고든 자세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군 조직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언제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합리적인 판단만을 내려왔다. 아침 10시 여느 때처럼 일과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계룡대 특수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였다. 김태호 총장은 즉시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참모총장으로서 그의 책임이었고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다. 잠시 후 그의 비서관이자 이한슬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강민혁 소령이 다급하게 참모총장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김태호 총장은 그 표정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참모총장님, 특수부대 훈련 사고 관련해서 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호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차분하게 물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부상자 1명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얼굴과 목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현재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가 보군. 김태호 총장은 동요하지 않고 말했다.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하도록 해. 그리고 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라고 전하고. 강민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참모총장님, 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확인해야지. 김태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빨리 보고해. 강민혁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부상자는 이한슬 소위입니다. 순간 김태호 총장의 손이 멈췄다. 펜을 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나? 이한슬 소위입니다. 강민혁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특수부대 3소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김태호 총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딸이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딸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딸이 평범한 보병 부대에서 근무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참모총장으로서의 냉철함과 이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슬이가 특수부대에 있었다고 김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나? 2년 전부터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총장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호는 더 이상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당장 병원으로 간다. 차를 준비해. 참모총장님, 하지만 오늘 일정이 강민혁이 말을 시작했지만 김태호가 단호하게 손으로 제지했다. 모든 일정 취소해. 지금 당장. 김태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참모총장이 아니었다. 그저 딸의 안위가 걱정되는 한심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자책했다. 딸이 그런 위험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딸의 불행을 초래한 것만 같았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김태호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평소 강인하고 냉철하던 그도 이때만큼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신이 지켜야 할 부하들의 생명에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딸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1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과 목 부위에 상당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태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흉터는 남지 않겠습니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태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28살의 젊은 여성에게 얼굴 흉터는 평생 따라다닐 상처였다. 무엇보다 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군인으로서의 모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는 딸의 고통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한스를 만난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의 회의를 느꼈다. 참모총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도 딸의 상처를 지워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병원에 도착한 김태호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는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힌 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는 그저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딸의 상태를 설명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얼굴과 목에 상당한 화상을 입었고 흉터가 남을 것이라는 말에 그의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김태호는 붕대에 감겨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군인으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참모총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도 딸의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특수부대로 향했다. 그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만나봐야 했다. 차 안에서 그는 비서관 강민혁에게 지시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훈련 계획서부터 현장 상황까지 빠짐없이 다 가져와.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한슬이와의 관계를 공개하시겠습니까? 김태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다. 그건 한슬이가 결정할 문제다. 다만 이번 사고만큼은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는 딸의 의지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은 이미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었다. 특수부대에 도착한 김태호는 대대장 박상현 중령과 면담을 가졌다. 박 중령은 참모총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김태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박 중령은 준비해온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폭파 훈련 중 예상치 못한 2차 폭발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한슬 소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발이라고 김태호는 의심스럽게 되물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박 중령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폭약의 특성상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는 납득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의 경험으로는 이런 사고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이 낮았다. 분명 어딘가에 인위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장 목격자들을 만나보겠다. 김태호의 말에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목격자들 대부분이 충격을 받아서 정확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만나보겠다.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박중령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최민준 대위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최민준은 참모총장의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태호는 최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이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보고가 있다. 사실인가? 그건 훈련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민주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현실성, 그래서 내 딸이 피투성이가 됐나. 김태호의 눈빛이 흔들리자 최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제 불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궁의 위반이자 전우에 대한 배신이다. 김태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하지만 김태호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과 박상현 중령의 태도에서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단순히 안전수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김태호는 모든 공식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면 오히려 진실이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강민혁 소령을 불렀다. 지금부터 자네는 내 비서관이 아니다. 이한슬 소위 사고에 대한 비공식 조사팀의 팀장이다. 모든 자료를 다시 수집해. 특히 사고 이전 이한슬 소위가 부대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세히 조사해와. 강민혁은 총장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만을 보고하겠습니다. 김태호는 그의 말에 안도했다. 이제부터 그의 딸을 위한 그리고 군 조직의 정의를 위한 조용하지만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 이한슬은 천천히 눈을 떴다. 사흘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 번째 감각은 얼굴을 감싼 붕대의 무게감이었다. 오른쪽 뺨과 목 부분은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였다. 그녀는 사고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최민준 대위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접근했던 것, 그리고 폭발 순간 자신을 밀쳤던 것까지.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실 의자에서 졸고 있던 아버지 김태호가 딸이 깨어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사흘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던 그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다. 참모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은 잠시 뒤로 한 채 오직 딸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시간이었다. 한슬아, 깨어났구나. 김태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슬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목 부분의 화상으로 인해 성대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이었다. 간신히 나온 목소리는 쉰소리에 가까웠다. 아빠, 왜 여기 있어요? 내 딸이 다쳤는데 어디 있겠니? 김태호의 목소리에 울컥함이 묻어났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한슬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이 죄송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가 들켜버린 것이 당혹스러웠다. 김태호는 딸의 손짓을 보고 거울을 가져다 주려 했다. 하지만 그는 대신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내 얼굴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 한슬은 이미 자신의 상태를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다. 그녀는 간신히 다시 입을 열었다. 부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김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난 사흘간 조사한 내용들을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최민준의 고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한슬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과 견제, 그리고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들까지. 모든 것이 딸을 분노하게 만들 내용들이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네가 회복하는 게 먼저야.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중요해요. 한슬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죠. 잘못한 건 네가 아니야. 김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준이라는 놈이 안전수칙을 무시해서 생긴 일이다. 아빠가 다 조사했어. 한슬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고를 그냥 넘기지 않을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빠가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군요. 한슬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슬아, 내가 참모총장이기 전에 네 아버지야. 김태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돼요. 한슬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나서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다. 사람들은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잖아요. 김태호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한슬이 왜 그토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네가 당한 일은 명백한 차별이고 폭력이야. 김태호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에요. 한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수할 몫이라니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다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냐. 당연하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한슬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냐. 너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그놈들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한슬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지만큼은 굳건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보여줄 거예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김태호는 딸의 의지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딸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한슬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은 채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복수할 것이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그녀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조작하는 거대한 괴물들과 싸울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조차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을. 한슬은 병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결정을 굳혔다. 더 이상 군인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그녀는 복귀가 아닌 위장된 퇴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민혁 소령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한슬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다. 한슬아, 몸은 좀 어때?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한슬은 미소를 지었다. 오빠, 나 복귀 안 해. 강민혁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박중령이랑 최대위 그리고 그 주변 간부들 전부 조사 들어갔어. 곧 징계위원회 열릴 거고 다 끝장이야. 끝장은 무슨? 한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건 아빠가 나서서 해결한 것일 뿐이야.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고.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폈다. 아무리 위에서 뜯어 고쳐도 아래에 뿌리 박힌 썩은 가지들은 그대로야. 난 그 뿌리를 뽑아낼 거야. 완전히. 강민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광기를 보았다. 군복을 벗고 어떻게 할 건데? 한슬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군복을 입고 싸우는 건 한계가 있어. 진짜 권력은 밖에 있으니까. 난 군사 안보 전문 컨설턴트로 전역할 거야. 그녀는 국방부와 군납업체 그리고 거대한 방산 비리까지 파고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군의 핵심 관계망을 꿰뚫고 있었다. 군납업체와 커넥션을 가진 군 간부들의 정보를 모으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하나씩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이 모든 것은 최민준의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을 향한 복수였다. 김태호 총장은 딸의 결심을 전해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역이라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는 딸의 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녀가 걷게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할 것임을 알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한슬을 말릴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한슬은 곧바로 저녁 절차를 밟았다. 그녀의 저녁식은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부하들은 물론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몇몇 간부들까지도 그녀의 단호한 결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수민 이등병을 비롯한 부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배웅했다. 그들은 그녀의 투지를 존경했다. 최민준과 박상현은 그녀의 저녁 소식에 안도했다. 그들은 참모총장의 딸이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슬은 군복을 벗고 사회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목적지는 군인들이 볼 수 없는 군대 밖의 거대한 악의 소굴이었다. 그녀의 몸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무기였다. 그녀는 이 흉터를 이용해 세상의 부조리와 싸울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차가워졌지만 그녀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군인 이한슬이 아닌 복수자 이한슬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위장된 퇴장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에 불과했다. 저녁 후 이한슬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군대에서 쌓아온 특수 작전 및 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파고들어 군대 내 부패와 비리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다. 그녀는 전역 후 첫 3개월을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작은 보안 컨설팅 업체에 위장 취업하는 데 썼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업의 정보 보안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회사의 모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해킹 기술을 익혔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연마했고 석 달 만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해킹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정식으로 이한슬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최민준 대위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강민혁 소령이 비공식적으로 보내준 최민준의 인사 파일에는 그가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몇 차례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한슬은 그 기록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과거 근무했던 부대의 인트라넷 기록과 이메일을 해킹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최민준은 군납업체와 커넥션을 맺고 있었다. 그는 부대원들의 피복비를 빼돌려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고 심지어 몇몇 여군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슬은 그 모든 증거를 스크린샷으로 남기고 그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확보했다. 그녀는 그가 한슬을 밀치기 직전에 나눈 마지막 통화 기록도 손에 넣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박상현 중령이었다. 대대장님, 그 이소희 너무 유난떱니다. 그냥 확 밀어버릴까요? 야, 미쳤어. 그래도 참모총장 딸인데. 최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폭발음이 들렸다.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났지만 한슬은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최민준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사고 현장으로 밀쳤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박상현 중령 또한 최민준의 행태를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슬은 곧바로 다음 단계에 돌입했다. 그녀는 최민준과 박상현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군납 비리 자료를 국방부 감찰실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는 익명의 해커가 작성한 것처럼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제보를 받은 국방부 감찰실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최민준은 물론 그에게서 금품을 받은 박상현 중령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 언론은 군납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최민준과 박상현의 이름은 사회면을 장식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난 것에 분노했지만 폭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슬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죗값을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 최민준은 결국 징계를 받고 불명예 전역을 했다. 박상현 중령은 정직 처분을 받고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밝혀진 것이 한슬 때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슬은 그들이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을 군대 밖에서 사회라는 더 넓은 전장에서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통받게 할 생각이었다. 최민준과 박상현이 불명예를 안고 전역한 뒤 이한슬의 복수는 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씩 허물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첫 번째 표적은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군에서 퇴역한 후 군납 비리로 얻은 자금으로 작은 사업체를 차렸다. 그는 여전히 군대 내의 인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한슬을 향한 분노만을 키우고 있었다. 한슬은 그의 사업체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내부 정보를 파악했다. 그녀는 최민준이 사업을 위해 불법적인 로비와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군납 비리로 모은 돈을 바탕으로 작은 회사를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탈세와 자금 세탁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한슬은 이 모든 증거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집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사업 파트너 명단, 불법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가 접대한 고위 관계자들의 명단까지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 한슬은 최민준이 자신의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녀는 익명의 투자자 행세를 하며 그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접근했다. 최민준은 그녀의 제안에 눈이 멀었고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사업 계획과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한슬은 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것을 보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최민준이 자신의 정체를 알기 전에 그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한슬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최민준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거래하는 은행 시스템을 해킹하여 그의 불법 자금을 모두 동결시켰다. 동시에 그와 관련된 모든 언론에 그의 불법적인 사업 행태와 탈세 혐의를 제보했다. 언론은 군납 비리로 이미 유명해진 최민준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다. 순식간에 최민준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최민준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던 고위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이미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그를 외면했다. 결국 최민준은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것은 언론의 조롱과 사회의 냉대뿐이었다. 그는 한슬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 군복을 벗고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슬은 최민준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최민준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여 그가 자신의 잘못을 뼛속 깊이 후회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비리가 담긴 증거물을 검찰에 넘겼다. 그가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한슬은 다음 표적인 박상현 중령을 향해 눈을 돌렸다. 박 중령은 여전히 군인 신분이었지만 정직 처분을 받고 진급에서 누락된 상태였다. 한슬은 그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 계획을 세웠다. 최민준의 몰락은 군 내부 특히 특수부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비리가 터져 나오자 그와 연루된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부대 전체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쉬쉬하며 덮어왔던 불투명한 관행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최민준에게 금품을 받고 그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던 박상현 중령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정직 처분을 받고 진급에서 누락된 상태였지만 군납 비리 사건의 재조사로 인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한슬은 군대 내부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상현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슬은 박상현이 부하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사냥 모임을 주도하고 그 자리에서 비공식적인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그 모임에 참석했던 부하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분석하고 그들이 올린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의 작은 흔적들에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가 모은 자료는 박상현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폭탄과 같았다. 한슬은 이 자료를 직접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국방부 내부에 있는 정의로운 익명의 인물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강민혁 소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박상현의 비리를 군의 고위층에 흘렸다. 이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박상현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감지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박상현은 불안함에 떨며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한슬은 바로 이 불안감과 공포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박상현의 이메일 계정으로 익명의 협박 메일을 보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명예롭게 군복을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박상현은 이 메일을 받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때 강민혁이 박상현을 찾아왔다. 그는 김태호 총장의 명을 받고 박상현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었다. 강민혁은 박상현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다. 중령님,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버티다가는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명예롭게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민혁의 말은 박상현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군의 고위층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박상현 중령은 조용히 저녁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스스로 벗는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한슬은 박상현이 전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민준과 박상현이 아닌 그들의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권력과 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최민준과 박상현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통해 군대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녀는 이 균열을 이용해 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자 이한슬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정의의 사도, 진정한 복수를 위한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민준과 박상현이 군복을 벗게 된 후에도 이한슬은 그들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사회에서도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그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를 담은 증거들을 언론사에 제보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최민주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섰고 박상현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제대를 당했다. 한슬은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심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어있는 거대한 세력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한슬은 강민혁 소령에게 연락해 아버지 김태호 총장의 비공식 조사팀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슬아, 너는 이미 전역했는데 왜 굳이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려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오히려 더 안전해졌지. 한슬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 군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군대라는 조직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감시를 받을 필요도 없어. 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강민혁은 그녀의 단호한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실 거야. 그건 내가 설득할게. 한슬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한슬은 곧바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김태호 총장은 딸의 제안을 듣고 분노했다.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이미 군복을 벗었어. 이제 위험한 일은 내게 맡기고 평범하게 살아. 아니요, 아빠.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한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제 얼굴의 흉터는 이대로 덮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만의 복수가 아니에요. 군대라는 조직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일이라고요.
김태호는 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결국 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딸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슬은 비공식 조사팀에 합류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최민준과 박상현의 과거를 다시 한번 파헤쳤다. 그녀는 그들이 군납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어떤 고위 간부들과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뒤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그녀는 국방부와 군납업체,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커넥션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국가안보연구원 소속의 윤석현 국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김태호 총장의 육사 동기이자 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군납 계약을 따내주었다. 한슬은 윤 국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그의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해킹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통화 기록, 이메일,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녀는 윤 국장이 군납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돈으로 자녀들의 유학 비용과 고급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슬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강민혁 소령에게 전달했다. 오빠, 이 자료를 아버지께 넘겨줘. 이 사람이 이번 사건의 진짜 배우야. 강민혁은 자료를 받아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윤 국장이 김태호 총장의 절친한 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슬의 복수가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직감했다. 한편 윤 국장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김태호 총장에게 연락해 자신의 비리를 덮어달라고 부탁했다. 김태호 총장은 윤 국장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네가 저지른 죄는 자네가 책임져야 해. 더 이상 내게 기대지 말게. 윤 국장은 김태호 총장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결국 한슬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석현 국장은 자신의 비리가 김태호 총장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김 총장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김 총장의 약점들을 이용해 그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 총장의 아들이 과거 군대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언론에 제보하고 김 총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잘못을 덮었다고 폭로할 생각이었다. 한편 이한슬은 윤석현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윤 국장이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의 모든 계획을 미리 파악했다. 그녀는 윤 국장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아 강민혁 소령에게 전달했다. 오빠, 이 자료를 아버지께 넘겨줘.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아빠의 아들이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라고. 강민혁은 한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한슬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조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김태호 총장은 윤 국장의 협박을 받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삼는 윤 국장의 비열한 행동에 치를 떨었다. 그는 윤 국장의 협박을 무시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김 총장은 국방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김 총장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김 총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김 총장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그는 윤석현 국장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공개했다. 군납 비리 탈세, 불법 자금 세탁 등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나온 증거들이었다. 기자들은 김 총장의 폭로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한 나라의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동기이자 핵심 인물의 비리를 직접 폭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 마지막에 한 가지 사실을 더 공개했다. 윤석현 국장은 저를 협박하기 위해 제 아들의 사적인 문제까지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딸 이한슬 소위의 사고는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군 조직의 뿌리 깊은 부패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김 총장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김 총장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 이한슬 소위의 이름은 온 나라에 화제가 되었다. 그녀가 겪은 비극적인 사고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벌인 통렬한 복수극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국민들은 군대 내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 그리고 여성 군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분노했다. 윤석현은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김 총장이 자신의 협박을 무시하고 자신을 철저히 짓밟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결국 윤석현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 수감되었다. 한슬은 윤석현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석현의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대 내의 작은 부조리가 아닌 사회 전체의 거대한 부패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윤석현 국장의 몰락은 그와 함께 일했던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모두 윤 국장이 자신들만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김태호 총장의 폭로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다. 특히 최민준과 박상현은 윤 국장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윤 국장에게 전가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윤 국장은 혼자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최민준과 박상현의 사주로 이루어졌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민준과 박상현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윤 국장이 자신들을 희생양 삼아 형량을 줄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윤 국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들은 윤 국장이 숨겨놓은 또 다른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군대 내에 남아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들은 윤 국장의 부하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한슬은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과 박상현이 윤 국장의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윤 국장의 비서 컴퓨터를 해킹하여 가짜 비자금 장부 파일을 만들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심어 놓았다. 그 파일에는 윤 국장의 비자금 목록은 물론 그와 함께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던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민준과 박상현은 한슬이 심어놓은 가짜 파일을 찾아내고 기쁨에 환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수에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이 자료를 언론에 넘기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윤 국장의 비리를 폭로하여 그의 위선을 세상에 알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슬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기자회견을 열자마자 그들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최민준과 박상현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들은 당당하게 윤 국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짜 비자금 장부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윤 국장이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이미 윤 국장의 비리는 김태호 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그들의 말이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최 대위님,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혹시 조작된 자료는 아닙니까? 최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한슬이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붉은 흉터는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자료는 내가 만들었다. 한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한슬에게 집중되었다. 최민준과 박상현은 그녀를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슬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는 최민준과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야. 너희들의 거짓말은 이미 끝났어. 그녀는 준비해온 진짜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한슬이 던진 진짜 자료들은 최민준과 박상현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그녀가 공개한 자료에는 최민준이 한슬을 밀치기 직전 박상현 중령과 나눈 전화 녹취록, 그리고 박 중령이 비공식 모임에서 군납업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한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최민준과 박상현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단상을 내려와 기자들로부터 도망쳤다. 한슬은 그들을 뒤쫓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이 어디로 도망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자신을 숨길 곳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들이 도망치자마자 강민혁 소령에게 연락했다. 오빠, 최민준과 박상현이 지금 도망치고 있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줘. 강민혁은 한슬의 지시를 받고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군 정보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들의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최민준과 박상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서울 시내를 헤맸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이 한슬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향한 분노만을 키웠다. 그들은 결국 윤석현 국장의 비밀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윤 국장이 비자금과 불법적인 자료들을 숨겨놓았던 곳이었다. 그들은 별장에서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별장에 들어서는 순간 한슬이 미리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가 그들의 모습을 포착했다. 한슬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비자금 장부를 찾는 것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함정에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이 비자금 장부를 찾기 위해 별장 안을 뒤지고 있을 때 갑자기 별장 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한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민준, 박상현, 너희들이 뭘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도 알고 있지. 최민준과 박상현은 경악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한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료는 가짜였어.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가 된 거지. 한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박상현은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다. 이한슬 네가 뭔데? 우리를 가지고 놀아. 나는 너희들에게 빼앗긴 내 명예와 내 미래를 되찾으러 온 사람이야. 한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너희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고 내 경고를 무시했지. 하지만 너희들의 오만함이 너희들을 파멸로 이끌었어. 최민주는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는 박상현과 함께 별장 안을 탈출하려 했지만 이미 별장 주변은 경찰과 군사 경찰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슬은 그들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함정에 가두어 버렸다. 그들은 결국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한슬은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탈함과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여전히 그녀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행자가 되어야 했다. 최민준과 박상현이 체포된 후에도 이한슬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최민준과 박상현의 가족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당했고 아내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했다. 이한슬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 김태호 총장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빠,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이게 정말 정의일까요? 김태호는 딸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다. 한슬아, 복수는 칼날과 같아. 남을 해치기 위해 휘두르지만 결국 자신도 베게 되지. 너는 복수를 통해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네 영혼에 상처를 입었어.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니야. 너는 군 조직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웠어. 그 과정에서 생긴 희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하지만 한슬은 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른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 이한슬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강민혁 소령에게 연락해 더 이상 비공식 조사팀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결심을 존중했고 그녀를 응원했다. 한슬은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시켰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복수자로서의 삶 모두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만지며 생각했다. 이 흉터는 복수의 증거이자 그녀의 죄책감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 흉터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흉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때 한슬은 최민준의 아내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최민준의 아내가 쓴 절망과 분노의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저는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한슬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최민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도 한때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한 가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한슬은 편지를 든 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최민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도 한때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한 가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한슬은 편지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죄를 씻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최민준과 박상현의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한슬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법정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최민준과 박상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차별을 고발하는 통렬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닌 군 조직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 명의 투사였다. 최민준과 박상현은 그녀의 증언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들의 변호인은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려 했지만 이한슬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다. 녹취록 영상,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재판장은 최민준과 박상현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다. 최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이한슬의 복수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가 저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한슬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수심 때문이라고요? 당신은 제가 왜 복수심을 가졌는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당신은 여자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제 안전수칙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저의 얼굴에 이 흉터를 남긴 겁니다. 당신은 저의 몸에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저의 영혼에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안전수칙 위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민주는 한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상현 역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슬에게 했던 모든 차별과 폭력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정은 이한슬의 증언으로 인해 숙연해졌다. 판사는 최민준과 박상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민준은 징역 5년, 박상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한슬은 판결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그녀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상처였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조직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날 저녁 한슬은 아버지 김태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태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다. 네가 한 일이다.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아이였어. 나는 그저 네 뒤에 서 있었을 뿐이야. 한슬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민준과 박상현이 감옥에 갇히자 군 내부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김태호 총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 모든 시스템과 관행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군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능력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의 개혁은 군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한슬은 군대를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은 후배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국방정책연구소에서 성별과 관계없는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의 연구는 군대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군의 새로운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슬은 가끔 옛 부대를 방문했다. 그때마다 후배들은 그녀를 강철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의미였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와 헌신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그녀는 최민준과 박상현의 가족들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제가 복수심 때문에 여러분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민준의 아내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한슬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슬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용서와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굴레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책을 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때 군부대 안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에 불과했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정의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힘을 증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영원한 군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을 실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김태호 총장은 딸의 간견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딸이 자신의 복수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딸을 보호해야 할 나약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딸을 존경했다. 그는 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김태호는 강연이 끝난 후 딸을 찾아갔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슬아, 네가 옳았어. 나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너는 너의 삶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 한슬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김태호는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딸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빠가 아무것도 몰랐다니. 한슬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이 흉터는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저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 흉터를 통해 더 강해졌으니까요. 한슬은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용서와 화해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굴레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책을 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때 군부대 안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에 불과했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정의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힘을 증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영원한 군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을 실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비록 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이한슬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그녀의 단체는 군대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군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의 단체는 곧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단체를 후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의 단체는 군 당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다. 군은 이안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군대 내에서 여성 군인들이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진심과 노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군대 내에서 여성 군인들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닌 더 큰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가끔 예쁘대를 방문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흉터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 흉터를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말했다. 흉터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훈장이에요. 그녀의 말은 많은 후배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복수극을 완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안슬의 이야기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고 한 개인의 복수가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권력의 그늘에 숨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냈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흉터는 그녀가 겪은 고통의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이 아닌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의 꽃으로 피어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안슬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한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안슬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우리의 삶에 작은 불씨를 던져주었고 그 불씨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지만 그녀는 영원한 군인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안슬의 복수극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녀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